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투자 심리를 다소 극복을 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반등세가 이어지면 3050선 부근에서 이제 이 하락할 때 후회를 했던,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요 하락에서 버티고 기다렸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후회가 됐던 부분이 한 번 더 봤을 때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정말 그때 뼈저리게 후회했기 때문에 뭐 조금 손실이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한다면 시장이 잘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추세를 깼습니다. 요 시점에서는 한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팔아야 될까요? 보유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한 거고, 그리고 저점을 찍고 이 반등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이 당시에는 이런 추세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중심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때 시장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으니까 좀 끊어줘야 되는지, 이런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저점을 깰 때 다시 선택의 자리, 그리고 요 이외에는 선택을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여기 오면 다시 이 선택을 해야 될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택을 할 자리가 아닌데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도저히 미치겠다 하고 정리를 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반등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금방 그 고통스러웠던 걸 잊고 그냥 한번 지켜보지 뭐 하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없는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리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고, 100% 주식이나 아니면 아예 빚까지 써가지고 150% 빚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여기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럼 뭘 줄이느냐,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줄이느냐, 약한 종목을 줄이느냐, 뭐 당연히 약한 종목을 줄여야 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반등은 적어도 기술적 반등의 어떤 상단치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다행스러운 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정답이란 게,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이란 게 결국은 마음속에 있더라.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덜했을 뿐이지, 사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일반적인 상황처럼 갖고 있었다면 이쯤 됐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것만 하면 괜찮은데 저로 인해서 제가 원인 제공을 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근데 지금 제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뿐이지, 원인 제공을 해서 손실을 본 분들도 많고, 뭐 그 시장이 대부분 내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 그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희망이 있을 때는 많이 내려도 상관없지만 이거 금리 인상하고 앞으로 계속 이거 외국인이 팔고 이러면 과연 우리 시장에 희망이 있을까, 요런 생각까지 하다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마 요 최근이었지 않았을까. 다만 제가 주식이 없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덜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고비 하나는 넘어갔습니다. 요 반등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재차 요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타진이 될 것인데,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 단기간에 형성된 추세를 돌려 세우면 하락 추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추세 없는 구간이 됩니다. 추세 없는 구간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제서야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요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핵심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은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지탱하던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니까 단기 악재로 지급이 되고, 하지만 이 금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자산의 평균치, 모든 자산 수익률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금리가 2%인 경우는 사실 0.5%인 지금보다 자산 투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3%면 더 많고 5%면 더더욱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향후를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단 중국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권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제 점점 배척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제권에서 한국이 맡았던 역할이 이 제조업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상당 부분 겹쳐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배척이 되는 과정이고, 이렇다 보면 과거에 맡았던 역할이 돌아오는 게 되니까 실물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빚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빚도 늘어나고, 그리고 세금도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잘 정비를 했다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집 한 채, 그리고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익을 세금으로 가져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빚도 많고, 빚이 많은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빚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세금을 많이 뜯어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인플레이션을 방해를 한다 정부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환경이 장기간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대세 상승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정확하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말 저 말 다 했다가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내가 이랬지라는 거 아주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60주선 지지하고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입장,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그리고 세금을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니까, 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네, 코스닥이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본다면 이 코스닥의 변동성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반등세가 아주 완만한 하락세까지 도달해야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역세기형으로 가면 더 낙폭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건 이 공매도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용 물량 청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린 투자자들이 그냥 계속 버팁니다. 내려가도 버티고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럼 매수할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고, 왜? 올려서 사기는 싫으니까. 그러다 보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흘러내렸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천천히 균형을 맞추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일반적인데,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되면서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또 신용 물량 정리 이후에 그 물량을 받은 주체의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급반등하고 조정받고, 그리고 물량의 어떤 소진이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 짧게 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매도도 그렇고 신용 물량의 청산도 그렇고 당장 주가가 내려서 기분이 상하는 걸 제외하면 시장에서 빨리빨리 결론이 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또 수평 조정대로 판단을 해보면 역으로 그어봅니다. 그어보면 이번 반등의 어떤 한계치가 992.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1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1000선에 도달하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겁니다. 다시 내리더라도. 그래서 코스닥 1000선을 잠깐 보고 조정을 다시 받는 쪽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거품도 많이 끼고 좋지 않은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개떡 같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떡 같은 종목은 주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어려울 때 방어를 하게 되고 잘 버티다가 나중에 기술적인 흐름이 좋아져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떡 같은 종목이라 해서 거품이 무조건 제거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강해지고 깊어졌을 때는 이런 부분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방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자기들 먼저 팔 거니까 완전히 아작이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개떡 같은 종목의 특징이고, 정상적인 종목들은 뭐 시장 나쁘면 나쁘고 시장 좋으면 좋고 이런 구조인데, 시장이 당장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종목들은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고, 반면에 개떡 같은 종목들은 이런 약세장에서도 잘 버티고 또 주가 상승을 가져올 만한 동기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단기간의 흐름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봐야 될 거, 반등이 강한 종목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는 오늘 반등이 제법 나왔습니다. 나왔고, 요 카카오의 어떤 뭐 오버슈팅으로 시세가 끝났다라는 부분도 명확한 신호가 나왔고, 잘 버티다가 한 번 더 무너져 가지고 지금 시장 반등에 겨우 보조를 맞추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뭐 기술적인 반등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10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잘 버티다가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예측인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거품 제거가 과연 일어날 것인지, 그런 걸 따져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가 아직까지 60주선 위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한 파동이 더 남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개별 종목의 어떤 상태,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봤을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다. 거기다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낀 상태다. 이런 거품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장 상승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3050선까지 이걸 기준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되면 이 개떡 같은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웬만한 건 선택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카카오 같은 거는 요 기준을 삼아서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대로 규제 없이 계속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아무리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양상이긴 하지만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네이버의 상승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고, 그 네이버가 지금 제휴를 한 쪽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당일 배송을 하면 굳이 새벽 배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5조 원 정도를 들여서 5조 원을 들여가지고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과 그냥 이 기업 저 기업 제휴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는 요 네이버를 주축으로 하는 이 연합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효율이 좋은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니 쿠팡이 지금 저렇게 많이 내리긴 했지만 쿠팡이 저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데 네이버는 도대체 뭐냐? 네이버가 훨씬 쿠팡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품이 꼈고 하더라도 카카오만큼 극단적으로 또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뭐 요 추세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은 상태, 여기까지 열어놓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거품이 적은 상태에서 같이 협업을 할 기업이 CJ 대한통운. 이게 물론 뭐 마트에서 장보기는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지금 네이버에 입점한 업체가 많습니다.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몰도 있고 GS 프레시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올가, 어바웃젯, 동네시장, 백화점, 식품방까지 다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업체가 입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네이버하고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는 건 결국 오프라인 1위 업체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마트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택배 물량의 증가, 그리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금이 듭니다. 물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기존 거점 인프라를 바탕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 유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 주가 하락한 부분이 큰 틀에서 박스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내린다면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예, 네이버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오프라인 1위 강점을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될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지난 저점 수준에서의 어떤 하방 경직성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마트는 사실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는 게 뭐 시장이 나쁘고 이래도 대부분 대외 변수로 인해서 내리는 거고 대외 변수로 인한 하락이 내수주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치기 때문에 최근까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는 조금 납득을 하기 어렵지만 시장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파른 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점에서의 한 번 더 확인으로 이 3중 바닥, 굉장히 튼튼한 바닥을 만들었고 이런 세계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번 파동에서 제법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금 뭐 당장 급하면 요 떨어진 21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더 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또 상단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하고 협업하는 업체들의 어떤 상태, 이마트나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 근데 네이버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엇박자를 내는 상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하고 묻어가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될지 등등 고민할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협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달에 어쨌든 10월 안에 시장에 어려운 일이 마무리가 되고 쉬워질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결국 가장 큰 빚을 갖고 있는 쪽은 정부다. 이 정부가 빚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 인플레이션에서 세수가 더 들어오고 빚의 실질 가치가 낮아지는데 어떤 정부가 안 하겠느냐. 그게 코로나 때 풀린 돈만 봐도 아주 오래 갈 것이고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테이퍼링을 미적거린 게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이 미적거리는 동안 이미 확정은 돼 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의 차이지 결국은 그때 미적거렸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지 까먹었는데, 예, 아무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주선 부근에서 잘 버티고 올라가면 다시 큰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익 보셔서 다행입니다. 예, 캐스텍 코리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두산중공업은 주식 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환전 기술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기대감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게 이번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작용을 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풀린 주식 수를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1월 중순 정도면 주식 투자를 다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자금 스케줄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월 말이 되면 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려주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포스코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이번 분기 실적이 3조 1천억이 났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막강한 실적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아주 뭐랄까, 혼자만 살겠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 원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은 가격 상승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고, 그게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3조 1,10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 대비해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낸 적이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최근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15% 이렇게 갑자기 높아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전력 대란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수혜가 장기화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화된다면 조금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포스코 실적의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포스코의 실적이 올해 이 추세대로 간다면 거의 10조입니다. 영업이익 10조 원이면 제조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가 100조 원이어야 되고 자산 가치가 5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28조 원대다. 예, 그러면 주가가 오를 만한 동기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어떤 기업이라면 여기 A라는 최대 주주가 30%를 갖고 있을 겁니다. 30%를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자사주가 8%, 국민연금이 9%, 그리고 자사주 신탁으로 갖고 있는 게 5%. 이런 상태로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54.76%. 이렇게 되면 사실 유통주식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뭐 100% 넘어버리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일반 종목보다 많은 주식이 떠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시장이 아주 강세가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매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스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기세를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시세를 내면 포스코가 주도주가 될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2배로 오른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주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 여기서 2배 오르면 64만 원인데 역대 최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 최고가 76만 5천 원인데.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의 어떤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스텍 코리아. 예, 키스텍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주고, 그리고 이 공장의 어떤 생산은 주물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품의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근데 자동차나 이 가전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자동차 엔진 쪽으로 제품 비중이 높은데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경우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 그래서 체력도 양호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641억밖에 안 되니까 하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1억이고 하락이 아예 상승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뭐 여기서 더 내릴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기세를 올렸다가 빠지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와야 되고,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뭔가 고민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뭐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면 이게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이 되면 한 번 더 사 보시는 게,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변동성이 높은 상태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증자하고 이렇게 자본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11조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신주를 찍지 않았던 시기의 주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지만 또 매물로 인해서 올라가기가 힘든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게 됐을 때 시장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뭐 크게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전 기술이나 이런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뭔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예,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준동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고려아연을 보고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스터디 강의라고 하는 거에 다 올라와 있겠지만, 예, 그 고려아연이 이제 신고가를 다시 찍고 밀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 역대 최고가네. 역대 최고가는 모든 주주가 수익입니다. 모든 주주가 수익인 상태. 고려아연 주식을 산 사람 중에서 손실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빨간색만 보면 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빨간색이어도 안 팔고 보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 주주 구성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려아연 주가가 저렇게 변동이 크고 아무도 안 팔 것 같은데 왜 저기서 파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주주가 모두 수익이고 다 좋은데, 이 단타 목적의 자금들이 고점 돌파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아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단타 매매, 자, 고점 돌파를 그냥 여기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점 돌파하니까 이만큼 쉽게 단기간에 오르네?
이걸 노리는 단기 성격의 자금들이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그걸 건전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팔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 단타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는데 오르는 일은 잘 없고, 그리고 요런 어떤 기법이라고 나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나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고점 돌파하는 종목도 따라붙으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가, 예, 그런 매수세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입장,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때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신고가에서는 모든 주주가 수익이다. 근데 빨간불만 보면 못 찾는 사람들은 팔았을 거기 때문에 역대 최고가의 어떤 시세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대응은 주가라는 게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크든 작든 그게 이제 그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면, 예, 그런 관점에서 단타 매매에 대한 또 경계,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